아빠, 나 이제 보육원 가야 한대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아들 기일이라 조용히 산소만 보고 서 있었는데 바로 옆 봉분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비에 젖은 운동화를 신은 조그만 아이 하나가 봉분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나 혼자 거기 가기 싫은데. 울음을 참으려 실룩거리는 입술, 눈물이 고인 눈매, 울다가 코를 훌쩍이며 올려다보는 얼굴까지. 저는 그 순간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어릴 적 제 뒤를 따라다니며 아빠 하고 부르던 우리 민호, 그 아이의 얼굴에서 똑같이 겹쳐 보였거든요. 말도 안 된다, 이럴 리가 없는데. 머릿속은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가슴은 이미 그 아이를 향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재계 1세대, 언론이 붙여준 온갖 수식어들이 그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어버린 한 늙은 아버지로서 산소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 하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도대체 이 아이와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이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 산소 앞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 가족이 20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요. 도대체 그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20분. 스마트홈 자동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은빛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성도 회장님의 대저택이라고 부르지만 저에게는 지나치게 큰, 지나치게 조용한 공간일 뿐입니다. 벽난로 위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몇 개 서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엔 매년 새롭게 찍던 사진들. 하지만 아들이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등진 후로 사진을 새로 찍을 필요도 걸어둘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해 두었습니다. 늘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업무적인 거리감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같은 메뉴가 놓입니다. 흰죽 한 그릇, 김 한 장, 조미한 멸치 한 접시. 아내가 생전에 당신 속 편하게 하라고 만들던 바로 그 구성 그대로죠. 저는 그걸 그냥 관성처럼 받아들일 뿐 맛을 느끼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면 늘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식탁 맞은편에 빈 의자. 예전에는 민호가 그 자리에 앉아 아빠, 오늘 회사 가면 회의 몇 개 있어?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처음엔 철없는 아들의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그에게 민호야, 오늘 학교 어땠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떠오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운전기사가 현관 앞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래, 가자.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도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가게 문이 하나둘 열리고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늘 한 가지 생각을 억누르며 하루를 시작하죠. 저 많은 아이들 중 우리 민호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아침을 맞고 있었을까? 회사의 본관 로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오늘 기사 잘 봤습니다. 다들 예의를 다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를 이렇게 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비서실에서 태블릿을 건네며 말합니다.
오늘 주요 일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하지만 사실 요즘은 일정보다 아침마다 잡히는 특별한 날짜 하나에 더 예민해집니다. 바로 민호 기일. 그 날짜가 다가오면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자리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아버지의 슬픔은 제 일정표 어디에도 적히지 않으니까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정 조금 미뤄.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어. 예, 회장님. 산소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 산소가 있는 묘역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묘하게 흐트러집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제 마음의 금간 부분이 그곳으로 갈수록 점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차가 숲길에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솔바람이 스미듯 들어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저는 곧 닿을 산소를 떠올리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꿈속에서 들은 민호의 목소리가 요즘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 마음 반, 그 목소리가 실제로 들릴까 두려운 마음 반. 그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순간 차는 산소 입구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우산을 들고 내려오려 할 때 저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혼자 다녀오지.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들 산소만큼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시선도 없이 오롯이 아버지로서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산소로 올라가는 길, 그날따라 바람은 잔잔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작은 균열 같은 불길함이 발끝부터 심장까지 타고 올라오는 느낌.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며 아들 산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아빠, 나 이제 보육원 가야 한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 고요하던 산소 언덕 위에 그 아이는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언젠가 피하지 못할 그 진실이 마침내 제 앞에 나타나는 날이라는 걸. 아빠, 나 이제 보육원 가야 한대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울음을 참으며 내뱉은 절박하고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춘 채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산소 언덕에는 바람도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작은 벌레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그 정막을 송두리째 깨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가야 돼요? 나 혼자인 거 싫단 말이에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켜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작은, 너무나 작은 아이 하나가 봉분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비에 젖었는지 축축해진 운동화, 반쯤 다른 양말, 작은 손에 꼭 쥔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 그 아이의 어깨가 울음에 들썩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눈매, 이 코끝, 울 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 민호냐? 저도 모르게 죽은 아들의 이름을 속삭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아이는 어릴 적 아들 민호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갑자기 다급하게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호야,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병색이 짙고 숨이 가빠 있었으며 얼굴은 몹시 수척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낯익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이 얼굴을, 기억 속 뿌연 장면 한 켠이 서서히 흔들렸지만 아직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복지사 아저씨들 말 잘 들어야 해. 거기서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 그 말에 아이의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 나 싫어. 나 엄마랑 있을래. 보육원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하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제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어딘가 오래된 기억 속에서 조용히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살짝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몸을 일으키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은호야. 그때 아이 가슴에서 빛나는 조그만 은색 목걸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목걸이는, 그 목걸이는 우리 그룹의 장학재단에서 나눠주는 상징 펜던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 민호가 생전에 직접 디자인을 도왔던 단 한 번의 특별 캠페인 모델. 아들 민호가 아이들이 이 목걸이를 차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설계 과정에 참여했던 바로 그 디자인. 놀란 눈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자 그녀가 불안한 듯 목걸이를 손으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어떤 분이 은호 이름으로 장학금 들어왔다고 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보였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그 장학재단 말인가요? 그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는 걸까? 왜 이 아이가, 왜 이 여자가 아들 민호와 관련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때 그녀의 입가에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저는 충격에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방금 누구 이름을 말했지? 그녀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 맞으시죠? 아버님.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울리며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과 아이는 내 인생의 어느 어두운 시절과 아들 민호의 마지막 시간과 어딘가 깊게, 엄청나게 깊게 엮여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20년 전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선택으로 되돌아가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 여자가 민호 씨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하얘졌습니다. 민호, 아들 이름. 제가 그토록 미안해하면서도 그토록 멀리 밀어냈던 이름.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목걸이가. 수많은 물음표가 한꺼번에 가슴을 찔러대던 그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문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 제가 가장 잔인했던 날로 끌려가듯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재벌 회장의 집 폭풍 전야. 그날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해외 인수 프로젝트가 막바지였고 언론에서는 저를 경영의 신이라 떠받들고 있던 시기였죠. 그만큼 저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넥타이를 풀며 현관을 들어서자 아내와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조용하던 집에 이상하게 팽팽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투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줬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만 잔뜩 있는 날이다. 내일 말하면 안 되나? 그러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아내는 눈을 빨갛게 부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소파 앞에 서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에게 아이가 있어. 뭐라고?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직접 만나셨던 그 계약직 직원 기억하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꽉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그 여자? 그 직원이랑?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결혼은 어렵습니다. 지연 씨가 부모님 간병과 일을 병행하면서 많이 지쳤어요. 게다가 임신까지 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애 아빠라고?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 아이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굴러온 여자인지, 어떤 집안인지, 아버지도 없이 자랐는지, 가난한지, 빚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애부터 만들어. 아내가 여보, 그만하세요. 하고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딴 감정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문이야. 회사이고 사회적 책임이고. 그때 민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사람은 자원이야라고 합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잘라라, 문제 생기면 교체해라. 그렇게 업무 포지션 바꾸듯이 사람 인생을 대합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회장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인정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회장으로만 살았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냐?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좋다. 그 여자를 택하든지 가문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아내가 제 손목을 붙잡으며 여보, 제발 하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전 지연 씨와 아이를 택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 전체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은 채 민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조용히 신발을 꿰어 신더니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우리 가족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떠나고 몇 달 뒤였습니다. 집안에선 아무도 민호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앞에서 민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려던 순간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민호 씨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춘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마주한 얼굴,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여인,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아버님, 민호 씨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그 이후의 장면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록으로 남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 아들 산소 앞에 서 있는 그 여인과 그 아이는 분명 그때의 지연, 그리고 민호의 아이, 그 진실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 지연, 그리고 그 아이 민호의 아이 은호, 두 사람을 산소 앞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 20년 동안 숨겨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무겁고 잔인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연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은호는 민호 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도저히 달래지지 않는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요? 제 목소리는 떨리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 있는 톤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저도 오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억지로 감정을 눌렀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내 아들의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 있었다는 걸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에 지연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회장님 앞에 나타납니까? 민호 씨 장례식에서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말에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 지연이 제 앞에서 울면서 말했던 그 밤, 그리고 제가 내뱉었던 가혹한 한마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네. 그 말은 사실상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 말을 하신 순간 저는 제 아이를, 제 뱃속의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은호가 제 코트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아까 기침했어요. 엄마 많이 아픈데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아이의 말에 지연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숨어있던 고집과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 씨,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아이는 누가 보살피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는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병원?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팔목의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팔찌 자국, 가느다란 팔목에는 멍자국까지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복지사님이 은호 데리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 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에 한 번만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지연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니 그건 복지센터에서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한 아동시설 입소 결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종이가 와르르 흔들렸습니다. 아동 입소 결정?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제 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면 아이를 맡길 보호자를 빨리 정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의 끝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은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장례식처럼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진심이 담긴 첫 사과.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인생에는 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못 잡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대답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은호는 어디로 가는 거요? 지연이 힘겹게 웃으며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육원으로요. 제가 내일쯤 병원에 다시 들어가면 아이는 그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럼 부모도 없이 그 어린아이 혼자서.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사회의 규칙입니다. 은호가 엄마 치마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왜 아빠도 없고, 왜 엄마도 없고, 왜 보육원 가야 돼? 그 말이 제 심장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 민호가 떠나던 날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지켜야 할 사람도 없이 보육원으로 보내질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돈, 명예, 체면,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아들 산소 앞에서 두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지키고 싶어 하던 그 아이를 아버지가 지켜야 했는데. 지연은 제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그 말은 제게 내려진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다음 장면에서 거대한 선택으로 바뀝니다. 지연의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묘하게 제 심장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속 어디선가 혹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가 닳아 종이가 부서질 것처럼 약해진 봉투.
그녀는 봉투를 양손으로 꼭 쥔 채 오랫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이걸 항상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민호 씨가 돌아가기 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저는 봉투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남긴 편지,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민호 씨가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잠깐 저희 집 근처 작은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이 편지와 USB 하나를 준비했어요. 저는 벽에 기대듯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소?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호 씨 장례식장에서 절 보지도 않고 돌아서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편지를 전해도 받아주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칼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지다시피 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체, 넓고 둥글고 정직한 그 글씨체, 아버지께 라는 한 줄이 눈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편지를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아버지 곁에 없겠죠. 첫 문장에서 제 눈이 이미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제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 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저 한 번만 내 선택을 믿어주면 하고 바랐습니다.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지연은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욕하시는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몇 달을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 생긴다는 걸요. 그 문장은 제가 평생 따라온 부의 철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만약 제가 지연과 아이 곁을 지켜줄 수 없는 날이 온다면 아버지가 제 아이만큼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읽을 수 없을 만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내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제 울먹임에 지연이 조용히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돌아가기 전까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편지를 쥔 손을 턱에 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민호 씨가 남긴 거예요. 회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아이를 찾아오시면 보여드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이오? 지연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이, 은호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민호 씨가 매일 녹음하던 목소리예요. 목소리? 네.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녹음해둔 메시지들이에요. 저는 숨을 멈춘 채 USB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진심, 아들의 고통, 아들의 사랑, 아들의 눈물. 어쩌면 제 아들에게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들, 그 모든 것이 조그만 USB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마지막 퍼즐 조각.
지연이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일부였습니다. 민호의 사고 당시 민호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 아버지가 미안하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호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아버님을 닮은 은호를 부디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부탁만 남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두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흙바닥에 두 손을 짚으며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거대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지연과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은호는 보육원에 안 보내겠소. 그 순간 지연이 크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내가 키우겠소. 내 아들의 아이니까.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지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그 말을 듣던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금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꺼낸 결심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닌 그녀 자신의 몸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흡. 지연의 어깨가 갑자기 크게 떨리더니 그녀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지연 씨. 제가 손을 뻗어 지연의 팔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이 제게 무기력하게 기대왔습니다. 지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해 헉헉 공기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일어나요. 은호가 엄마의 손을 흔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회장이란 이름보다 철저히 무너진 한 인간으로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19 좀 불러라.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119와 통화하는 동안 지연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연 씨, 정신 차리시오. 눈 떠보시오.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거칠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얇은 숨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산소 주변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일어나, 나 보육원 안 갈게. 엄마 일어나.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 그리고 기도하는 듯한 울먹임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곧이어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혈압, 산소 포화도 78, 호흡 느립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은호를 품에 안고 구급차 뒤를 따라 탔습니다. 은호는 제 품에서 엄마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면 우리 집에 가자고 했잖아. 엄마. 저는 아이의 등에 손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곧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꼭 살릴 거다. 그러나 제 말과 달리 구급차 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응급처치가 한참 이어진 뒤 의사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누구세요? 지연은 저를 가리키진 않았지만 은호가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기저질환이 악화됐고 면역도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아주 강한 스트레스가 겹치면 심장이 더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가슴을 지시기는 가장 잔인한 표현이었습니다. 뒤에서 은호가 제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죽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숨을 크게 삼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야. 아이 앞이라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들것에 실린 채 지나가며 잠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술로 겨우겨우 한마디를 만들었습니다. 은호,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걱정 말고 편히 쉬오. 당신 대신 내가 이 아이 지킬 거요. 내가 반드시. 눈물이 고인 지연의 눈가에서 따뜻한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은호 쪽으로 손가락을 약하게 뻗었고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운명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 아들의 아이만큼은 내가 지킨다. 이건 체면이나 재벌의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하얀 천장 아래에서 저는 은호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고 새벽에 찬 공기가 병원 유리창을 파고들었을 때도 우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울다 지쳐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민호가 어릴 때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민호야, 저는 중환자실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USB가 문득 손에 잡혔습니다. 아들 민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 이제는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구석 사람들 방해되지 않는 작은 라운지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아빠에게.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작은 잡음이 지나가고 아버지, 그 목소리 분명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20년 전 가장 반짝이던 나이에 제 곁을 떠났던 그 아들의 목소리.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터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있었을까?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 가고 아버지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고 그 말은 제 지난 날들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연 씨를 선택한 건 그 사람이 가진 집안도 직업도 배경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 느끼던 두려움이 지연 씨 앞에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까요? 민호야, 아버지는 이제야 안다. 마지막 파일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 지킨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연 씨와 우리 아이를 부탁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급히 끊겨 저는 본능적으로 모니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입니다. 제 아이만큼은 이어지는 말은 3번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외롭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다가 무릎 위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병원 라운지에서 나이를 잊은 듯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편지를 남겼습니다. 백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약한 손길로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은호에게 그리고 아버님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호 씨 없이 마음이 너무 약해졌나 봅니다. 그래도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겉은 차갑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야. 그 말에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연의 글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제 곁에 있으면 고통받을까봐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지켜주신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 따뜻하게 키워주실 거라는 걸 민호 씨도 저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엔 힘이 거의 없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2번째 인생을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유지됐고 면회는 불가능했습니다. 은호와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은호는 침대 한쪽에 조심스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이의 2 손이 작고 떨렸습니다. 엄마 죽으면 나 혼자예요? 그 말은 아이의 목소리로 들렸지만 제게는 20년 전 민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은호의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아저씨가, 아닐세. 아버지가 너 끝까지 지켜줄 거다. 은호는 새끼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았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나 안 버려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은호는 제 품에 안겨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20년 넘게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던 어느 날 중환자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모두 끊어버리는 신호음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은호를 꼭 끌어안고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끝까지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슴이 터질 듯 말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하오. 너무너무 늦게 왔소. 그녀는 고개를 조심스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씨도 원망 안 했어요. 옆에서 은호가 울먹이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혼자 안 있을게. 아저씨가 나 지켜준대. 지연은 천천히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마지막 눈길엔 사랑과 미안함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묵묵히 고개를 저었고 삑하는 기계음이 조용히 병실에 번졌습니다. 저와 은호는 조용히 그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장례를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를 기억하던 직원 몇 명, 지연과 함께 일했던 공방의 이웃들, 전부가 지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호는 작은 손으로 향을 들고 엄마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울지 않을게. 아저씨가 아니 할아버지가 나 지켜준대.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듣는 가족의 부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오래 비워두었던 아들 민호의 방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20년 전 그대로의 냄새, 책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먼지, 서랍 속에 아직 덜 마른 꿈들이 제 가슴을 쿵 울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민호가 공방에서 만들다만 작은 나무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놔줘도 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 아버지가 너 갖고 놀라고 만든 거야. 은호는 그 장난감을 가슴에 품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릴 적 민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정식으로 은호의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보육원 안 가도 돼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간다.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아들이다.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사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나 잘 살게. 나 혼자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는 은호의 손을 잡고 아들 민호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나뭇잎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산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이제야 약속 지킨다. 너의 아이, 아버지가 지킬게. 은호가 제 손을 잡고 산소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엄마도 잘 갔어. 이제 할아버지랑 살 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마치 아들이 제 곁을 스치며 고맙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은호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을, 사람은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과는 늦어도 사랑은 늦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